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6%로 확정 발표됐습니다. 전분기에 이어서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인데요. 기술적으로는 경기 침체인 셈이죠. 하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히려 줄어서 노동시장은 여전히 빡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증시에서 하나하나 경제 지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미국의 2분기 GDP 마이너스 0.6 이게 잠정치와 같은 건가요? 어떻게 나온 건가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그 GDP를 분기 끝난 다음에 한 달 후 그때 잠정치를 발표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달 후에 2차, 그다음에 또 한 달 후에 3차를 발표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3차 발표고요. 네. 2차 발표하고는 바뀌지 않았지만은 1차 발표하고는 꽤 바뀌었습니다. 1차에는 마이너스 0.9 연율이었는데 네. 지금은 마이너스 0.6 연율로 바뀌었어요. 이게 연율이라는 것을 조금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율이니까 이렇게 1년 동안 계속 잘하면은 몇 퍼센트가 될 건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분기별로 얘기하니까 예. 대략 4로 나누면 돼요. 아. 그러니까 지금 0.6이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식의 분기별로 한다면 한 0.15 정도 마이너스가 됐다. 그렇게 해서 아주 크게 마이너스 되지는 않은 거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마이너스라는 데에서 좀 그 의심을 사람들이 조금 좀 이제 그 주의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통계는 다 연율로 발표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율로 말씀드리겠는데 예. 소비를 1차 발표하고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증가했어요. 그래서 1차 발표 7월에 했을 때는 그 소비가 연율로 1% 올라갔다고 했는데 지금은 2% 올라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소비 차원에서는 오히려 미국 경제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나타나고 있는데 투자가 좀 많이 떨어졌고요. 고정자산 투자는 1차 발표에서는 마이너스 3.9였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5.5입니다. 그다음에 수출은 조금 감소했어요. 예. 1차는 18% 올라갔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13.8%, 수입도 약간 떨어졌고요. 3.1에서 2.2.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가 될 거냐 이걸 본다면은 그 가처분 개인 소득 그 감소 폭이 네. 좀 더 늘었습니다. 1차에서는 0.5% 줄었다고 했는데 네. 그런데 지금은 1.5% 줄었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경제 통계를 보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큰 수수께끼였는데 예. 그 1차 발표에서는 GDP가 그러니까 생산이 0.9%로 떨어졌다고 했지만 예. 그 소득은 그러니까 GDI는 오히려 올라갔다고 나왔었어요. 2차 발표에서. 네. 그런데 이게 이론적으로 본다면은 같아야 되거든요. 물론 오차와 누락 때문에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만은 똑같아야 될 숫자가 하나는 올라갔고 하나는 내려갔다. 그래가지고선 상당히 좀 그 통계를 다루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어느 쪽이 틀린 것 같은데 어느 쪽이 틀렸느냐. 그게 많이 이제 그 학문적인 좀 논란이 됐었는데 예. 지금 그 3차를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생산은 0.6% 줄었지만 예. 그렇지만은 그 소득은 0.1% 올라가서 아직도 그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그 차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이 통계를 볼 때는 그 생산하고 그리고 소득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그 평균을 봅니다. 그 평균을 본다면은 그 2차 숫자를 가지고는 약간 플러스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약간 마이너스 된 것 같다. 네. 그래서 한 0.4 정도 마이너스 된 것 같다. 그래가지고선 좀 그 경기가 조금씩 식고가고 있다는 그런 근거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지만은 아까 얘기했지만 소비는 오히려 더 강화됐다고 지금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특별히 지금 경기 성장이 좀 둔화된다고 해도 네. 이게 충분히 그 금리 올리는 그 경로를 좀 둔화시킬 그럴 정도가 됐는지라고 생각할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이게 성장이 좀 둔화되지만 소비는 여전히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한 공격적인 금융 기축, 금리 인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연준에서도 특별히 다른 신호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그 75bp를 올렸을 때 계속 그 강력하게 올리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전표를 본다면은 한 번은 75, 한 번은 50 올리겠다는
그런 신호를 역시 줬고 요즘 연준 위원들하고 기자회견 뭐 아니면은 뭐 면담하는 그 신문 기사를 보면은 너무 올려서 걱정된다는 이야기는 좀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계속 올려야 된다. 그런 얘기가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75 올리고 그다음에 50 올릴 가능성이 아직까지도 제일 높을 것 같은데 그런데 좀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7월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월에 연준이 75bp를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계속 자기네들은 강력하게 올리겠다. 그렇게 계속 신호를 주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 이것을 이상하게 낙관적으로 봤어요. 시장에서요. 그래서 7월 말 8월 초에 페드와치에서 다음 연준 회의에서 금리를 몇 % 올리겠느냐. 이걸 실시간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때 7월 말 8월 한 중순까지는 50bp를 올릴 가능성이 5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7월 FOMC 회의록이 나오고 그다음에 잭슨홀에서 파웰 연설한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면서 근원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올렸다고 하니까 그때는 또 이상하게 비관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투자자들이 조금 낙관하고 싶은 마음에 좀 잘못 해석을 한 측면도 그런 있겠네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갑자기 낙관적 됐다가 또 갑자기 비관적 돼가지고선 100bp 올릴 가능성이 거의 40%까지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좀 걱정되는 게 제가 어저께 그래서 한번 이 페드와치를 봤는데 지금 50bp를 11월에 올리겠다, 올릴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42%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깨끗하게 75bp 올리겠다는 신호를 주고 있거든요. 여전히 낙관하는 분들이 좀 있다. 그러면 그 금리 인상 결정의 중요한 게 이제 물가 지수잖아요. 미국의 그 8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곧 발표되잖아요. 이 수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떻게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나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 PCE 물가 지수는 한 달 개념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0.5가 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한 달 동안 0.6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0.5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근원 PCE 물가 지수는 0.5 올라갈 거다. 헤드라인 그러니까 모든 품목을 다 포함하는 PCE 인플레이션은 그것보다 훨씬 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석유 가격이 하도 8월에 많이 미국에서 떨어졌기 때문에요. 그렇지만은 근원은 CPI하고 비슷하게 뭐 0.5, 0.6 그런 수준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자본시장에서 큰 관심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영국입니다. 영국 중앙은행 갑자기 국채를 사들여서 시장을 안정시키는가 했더니 일일천하로 끝났어요. 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영국 같아? 지금 영국에서 지금 행정부에서 좀 엄청나게 큰 정책 좀 실수를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트러스가 새 총리로 이제 지정돼서 그렇게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영국의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다. 그런 예측이 있었는데 영국 정부가 총리를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정책을 하나도 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영국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밖에서도 이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할 건가, 그렇게 거의 한 달 동안 그냥 그렇게 좀 붕 떠 있다가 트러스가 총리가 된 다음에는 에너지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주겠다. 그다음에 규제 개혁을 하겠다. 그다음에 일부 세금을 인하하겠다. 규제 완화를 하겠다. 그래가지고선 정부 지출을 크게 올리면서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다루겠다고 이제 총리가 돼서 발표를 했는데 며칠 후에 쿼알탱인가 제가 이 이름을 제대로 쿼알탱 재무장관이 갑자기 또 대규모 세금 인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게 특히 고소득자의 세율을 떨어뜨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출이 굉장히 늘어나는 겁니다. 지출이 아니라 적자가 굉장히 늘어나기 거죠? 때문에 시장이 거기에 반응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의문은 총리하고 재무장관하고 이것을 먼저 논의를 했느냐? 그것도 지금 확실히 모르고. 그것도 논의도 안 하고 했을까요? 글쎄요. 그런데 발표에서 이렇게 적자가 생각보다 크게 나온다면은 뭔가 반응이 있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갑자기 좀 발표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세금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예산국이 분석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분석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분석도 안 하고. 분석 안 해가지고선 그 발표한 다음에 이제 그 문제가 되니까 그때야 분석해 달라고 그렇게 나와가지고선 그 상당히 좀 그 이게 지금 그 정책 자체 그러니까 예. 적자 증가마저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정책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의문까지 난 거죠. 그래요? 그래가지고선 그 국채 시장에 그렇게 요동이 나면서 이제 그 영국은행이 비상으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사겠다고 한 건데 그런데 좀 처음서부터 이 트러스 총리의 내각에 좀 신뢰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좀 너무 갑자기 됐고 예. 그 다음에 그 선거를 통해서 좀 국민들이 정한 게 아니라 아무래도 내각제니까 그러니까 다수당이 그 자기네들이 이제 당내에서. 해가지고서 그냥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 트러스 총리가 오래 버틸 수 있을지 그것도 지금 좀 의문이 든다고 하거든요. 예. 하여튼 이 정책 때문에 신뢰성을 상당히 더 잃어버린 거는 같습니다. 마치 영국이 리즈 트러스 내각이 하는 걸 보니까 뭐 신흥 개도국에서 이 행정을 잘 못하는 그런 내각의 행태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군요. 자, 그로 인해서 그 영향 관련이 있는데 지금 일본 엔화 떨어져요. 중국 위안화 같이 많이 떨어지면서 아시아에 무슨 외환 위기가 다시 일어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그럴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있습니까? 일단은 뭐 결론서부터 말씀드리면은 작은 아시아 국가들은 그 외환 위기에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스리랑카가 아마 거기서 그냥 가장 좀 그 지금 약해져 있는 국가인 것처럼 보이고 거기서는 거의 외환 위기가 생길 거라고 그걸 기정화된 거의 사실로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작고 취약한 국가들은 외환 위기 갈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좀 큰 국가들 그리고 또 특히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로 갈 수가 있을까? 요거는 지금 봐서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뭐 IMF든지 뭐 외국의 투자은행들 다 그냥 공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그 외환 위기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확률이 적다. 아주 낮다.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그 이유는 뭐 정부에서도 많이 얘기했죠. 우리 지금 외환 보유액이 상당히 있고 어떤 요것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IMF에서 권장하는 최소 외환 보유액보다는 지금 떨어져 있다. 그런데 그 시기 좀 복잡해요. 그 시기 뭐 수출의 몇 퍼센트, 뭐 지금 단기 채권의 몇 퍼센트, 통화량의 몇 퍼센트. 그런데 여기에 좀 문제가 되는 게 요런 기관들이 권장하는 외환 보유액이 상당히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지난 한 20년 동안에 한 3-4번씩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이 IMF의 기준도 통계적으로 자기네들이 계산 회계 분석 돌려봐서 결과 나오기는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요게 어떤 실제 외환 위기 겪으면서 이렇게 뭐 경험으로 나온 숫자는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좀 회계 분석 말고 통계적인 어떤 가상 말고는 또 실제로 테스팅 받은 그런 결과도 아니고 그래가지고선 지금 일반적으로 실무자들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좀 충분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더 큰 차이는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97년에는 우리가 순채무 국가였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빚진 게 외국 자산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 반대가 돼서 순채권 국가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외환 보유액도 있고 그다음에 필요하면은 이 순채권을 팔아 가지고선 우리가 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 걱정은 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은 외환 위기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 뭐 물론 여기서 한마디 얘기해야 될 것은 완전히 0%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가능성은 아주 낮다. 아주 낮다. 우리보다 더 먼저 넘어갈 나라들이 더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환 보유액 그리고 우리가 순채권국이다. 그러니까 지난 외환위기 때와는 우리 상황이 다르다. 외환위기 가능성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